소유권은 소유한 거고요. 점유권은 빌린 겁니다. 그렇지? 지상권이 뭐예요? 자, 잘 봐봐. 소유권이야, 사용권이야? 사용권이죠. 정확하게 어휘 차이 잘 봐야 돼요. 법률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어휘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물권 총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죠. 물권은 아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사람하고 사람 관계가 채권이었었고, 사람 물건 간의 관계지. 그러면 얘들아, 물권 총정리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특정 물건의 지배, 직접 지배와 이익에 관한 모든 권리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이감에서 언급된 거 항상 기본적인 개념 전체적으로 싹 다 잡아줄게. 사회생활 할 때도 아주 필요한 거고, 사람과 물건에 관계된 모든 관계입니다. 적으십시오. 자, 8개를 드릴게요. 이 물권 8개가 전체 법률 개념인데 여백지에다가 8개의 개념을 쓰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모르고 있는 개념을 살짝 체크하십시오. 자, 간단하게 이제 해설은 간단하니까요. 내가 지금 이 개념어를 쓰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써봐. 아마 노란색 부분은 처음 들어봤을 거야. 자, 흰색 5개 정도는 한번 잘 써보십시오. 자, 가보자 얘들아. 소유권, 점유권 아까 전에 살짝 해서 좀 쉬울 겁니다. 소유권은 소유한 거고요. 점유권은 빌린 겁니다. 그렇지? 지상권이 뭐예요? 자, 잘 봐봐. 소유권이야, 사용권이야? 사용권이죠. 정확하게 어휘 차이 잘 봐야 돼요. 법률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어휘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토지 사용권입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이 토지를 건물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제 너희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건물주. 그치? 자, 지역권은 뭐야? 지상권하고 좀 헷갈릴 텐데 전세권은 좀 쉽죠? 지역권 같은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야. 자, 해볼게. 소유야, 사용이야, 이용이야? 이용이죠. 이용이란 건 무슨 말이야? 옛날에 농경시대 때도 많이 나왔었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물길 같은 거 수로라고 하죠. 농경지에 이제 관계수로 같은 거 있었을 때 물이 지나간 때 이거는 당연히 지나가게 해줘야 돼. 얘는 뭐야 얘들아? 도로, 통행권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끔 가다가 자, 이제 사람들이 공공 인도로 이제 포장된 데는 쭉 돌아가야 되는데 일로 가면 질러 가니까 거기에다 막 철조망 세우고 막 못 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이제 여러분들 지역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트러블이 좀 생긴 거지. 가끔 가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못 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 우리에게는 지역권이 있다라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전세권은 워낙 쉽죠. 너희들 대학 갔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하고 대학교가 먼다면은 대학교 근처에다 이런 거 잡아주기도 하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용권에다 써봐. 임차권이에요. 전세권은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이 편하지. 근데 이제 임차권은 보통 이제 월세 계약인데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단위로 이제 계약 갱신이 되죠. 알아는 두십시오. 2년 단위 갱신인데 10년까지 여러분들 자 이제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저당권, 질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은행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대출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담보 같은 걸 안 잡으시잖아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얘들아 담보물을 맡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끔 가다가 운전하고 어디 가면은 빨간색 라카칠로 이제 뭐 X표 가입표 쳐놓고 유치권 행사 중 뭐 이게 큰 거 막 현수막 붙여놓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담보물을 맡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만이야. 그러니까 맡아서 뭘 할 수는 없어. 저당권은 무슨 말이야? 근데 담보물을 맡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흔한 예로서 건축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철근을 올린 다음에 거푸집 해놓고 콘크리트 물을 붓고 굳히면 그게 건물이 된 거야. 근데 흉측하잖아. 그치? 자, 흉측한데 거기에 외관 장식, 익스테리어랑 내관 장식, 내부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야 되고 전기공사, 설비공사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건설사가 중소건설사가 자금난으로 부도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걸 다 했어. 외벽에 대리석 같은 거 싹 발라줬어. 이제 준공하고 이제 세입자를 받아서 수익 나면 되는 건데, 유치권을 행사할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건설사가 건설을 해놓은 이제 건축물에 외부 인테리어나 내부 인테리어 다 했어요. 얘들아, 건물 이 대리석 한 장 있잖아. 되게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거를 눈에 보이는 모든 면을 다 바른 거예요. 건축물이 크면은 기본 몇 천 장에서 몇 만 장이 들어갑니다. 몇 만 장이야, 몇 만 장. 그러면 그게 몇백억치거든요. 몇십억, 몇백억인데 이거 결제를 못 해줬다? 그러면 뭐 한다?
막고 있는 거죠. 출입을 금지한 다음에 이게 이제 담보물을 막고 있는 거야. 그럼 유치권 행사의 목적은 뭐다? 준공 허가가 안 나옵니다. 준공 허가가 안 나오면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럼 건물주가 건물을 지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차단 봉쇄되는 거죠. 담보물을 막고 있는 거고, 저당권은 뭐다? 근데 결국 해결이 돼가지고 잘 해결돼서 건물이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경매가 붙여졌어요. 경매 대금이 얘들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건물을 지었을 때 견적이랑 예산이랑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아래치로 들어가죠. 건설 경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매 금액이 계속 이제 내려가겠지. 그랬었을 때 서로 돈 달라고 아우성 칠 때 여러 업자가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질권은 은행이 잡는 거죠. 결국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데, 알아는 두세요.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이다. 니들이 100억 필요한 게 아니야. 보통 얼마 필요해, 얘들아? 10억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0억 정도로 착실하게 사업해서 모아가지고요. 자영업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아가지고 그 돈 막 슈퍼카 사는데 막 찌끄리지 말고, 그거 찌끄리는 거야. 그 코인 사고 그딴 거 하지 말고 건물부터 하지 않아. 부동산서부터. 알겠니? 그래서 왜 부동산을 사야 된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는 뭐다? 국가의 힘, 국력을 대변한다. 아쉬운 말씀이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국력이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도체 업계 빼고는 다 힘들 것 같다. 우리나라 국력이 떨어질 것 같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가는 게 뭐야? 건물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은 2배, 3배 올라갑니다. 왜? 본문에서도 얘기했었잖아.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도 이제 건물 사야 되는데 또 지방 건물 사지 마시고, 야, 그럴 거면 선택해 와.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 그럴 거면은 하지 말고 인서울. 인서울 중에서도 복잡하다나 도로도 좁아. 공공용지도 좁은 강북 말고 새로 개발되는 강남. 아니면 지방 가면 신도시. 젊은 사람 많이 있는 거, 그죠?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에서 여러분들 했을 때는 완벽하게 자기가 장악하고 싶겠지? 유치권, 주식권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담보물을 막고 우선 변제가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많이 하실 거잖아. 그치? 그런 거 하실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서부터는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를 딱 내가 살고 있는 거 하나 말고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들을 이제 배분을 할 텐데, 지방 같은 데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 학부모가 은행 지점장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날 도와줘가지고 나도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케이스거든요. 지방에다가 돈이 없잖아. 서울 사고 싶은데 돈은 없어. 부족해. 그러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방에다 투자하고 싶어. 그분이 참 진짜 확실히 실무자는 달라. 뭐라고 한 줄 알아? 난 지금도 기억나. 천재인 것 같아. 그래서 지방 오피스텔을 사래. 근데 오피스텔을 살 때 전망이 좋고 층이 좋은 데 사래. 그리고 당연한 얘기야.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오피스텔 사라는 거야. 네가 고민한 것 중에 버스 정류장 앞에 있어야 된다. 왜요? 이러니까 잘 들어봐, 재영쌤. 이러면서 너가 산 오피스텔이 너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그거를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 원장들 있죠. 개인 병원 원장들한테 가서 제안서를 쓰래. 어떤 제안서를 보낸다, 얘들아? 간호사 숙소로. 실제로 간호사들은요,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간호사들이 사실 병원한테 갑이에요. 급여는 적지만 간호사는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병원 원장 개원하는 개원의 입장에서는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나랑 손발을 잘 맞춰준 간호사가 오랫동안 내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해주길 바라는데, 뭐 10만 원 더 줄게 그럼 휙 나가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 사람들. 그래서 혜택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좋은 자리에다 잡아줍니다. 그 숙소를 계약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다 팔았지만 이제 세금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요. 새 건물이잖아. 그렇게 가니까 임대료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이제 제대로 안 주잖아. 그러면 이제 집 가진 사람은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은행에게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달 은행에다 내는 원리금이 있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랬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신분이 보장된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 숙소를 쓰잖아요. 월세 보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실 제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돈이 진짜 있는 자산가들은 아파트를 많이 사면 다주택자에 걸려버리니까 오피스텔 신축에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 오피스텔 브랜드도 봐. 뭐 삼성이 졌다, 현대가 졌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제일 좋은 층이 있죠. 20층짜리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17층하고 18층 창가를 다 사버려요. 20채를 한 방에 삽니다. 대박이죠. 한 방에 산 다음에 전부 다 어디로 한다, 얘들아? 그 지역에서 최고 잘 나가는 회사에 사택으로 계약을 해요. 공실률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회사가 뭐가 이익일까? 회사 이익이죠.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나 이런 걸 다 줄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버스 한 대 보내놓고 다 태워서 출근시키면 됩니다. 끝.
서로 이익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지? 이런 것들. 보통 뭐 이제 사거리에 잡아라, 뭐 해라 할 텐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가십시오. 은행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항상 질권을 잡는 거죠. 알겠지? 자, 요렇게 여러분 가볼게. 물건 총정리입니다.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